안녕하세요. 파워블로그 만들기 오늘은 제 6번째 시간 블로그의 컨셉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의 컨셉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블로그의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자, 블로그의 주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보셨겠지만 요리나 육아를 주로 다루는 와이프 블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패션이나 뷰티를 다루는 블로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공연이나 영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다양한 IT 행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다른 공연 행사 같은 것 등을 취재하는 이런 다양한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블로그를 앞으로 어떠한 주제를 다룰지를 정하는 게 내가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나에게 맞는, 나에게 적합한 주제를 찾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블로그 주제 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주제를 정할 때는요. 다양한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블로그 주제가 어떤 건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제란 일종의 내 블로그의 향후 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분야를 다루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하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주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요,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는, 내가 글을 쓸 때도요, 아주 자신감 있게 다양한 좀 더 상세한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다시 내가 그 분야를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다시 누군가에게 글을 적어서 콘텐츠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또 하나의 일거리가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블로그가 성장을 하다 보면 내 블로그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는데 내가 초기부터 주제를 잘못 잡아서 이걸 내가 다시 다른 주제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를 고려를 하셔서 주제를 선택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주제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내가 어떤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블로그를 하면서 뭔가 어떤 성취감과 어떤 소통을 나누는 데 대한 어떤 기쁨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쁨들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별로 즐기지는 않는데 무언가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어떤 짐이 되고 일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좀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런 분야인지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매번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가 좋습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얘기할 주제가 고갈되어 버리면 내 블로그는 정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영화나 공연 같은 건 계속 꾸준하게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공연이나 새로운 영화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소재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리프레시 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주제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정적인 한 100가지 정도의 얘기로 끝내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주제라면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른 주제를 찾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 매번 좀 새로운 주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요. 내가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목적들이 있으시겠지만요. 수익성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내가 수익성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이건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어떤 나만의 어떤 성취감도 얻고 소통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기쁨도 누리고 싶지만 살림의 보탬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금전적인 수익이 되는 것도 상당히 큰 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면 금전적으로 별로 수익이 나지 않는 주제를 선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수익성도 정말 내가 수익이 나는 주제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자, 다음으로요.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어떤 좀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소수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다루게 되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자주 콘텐츠를 생산을 하더라도요. 많은 방문자들이 그리고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분야일 경우에는요.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해도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분야보다는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예를 들어서 소수의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어떤 밀리터리 관련된 분야다. 이런 거보다는 일반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는 공연이나 영화 이런 분야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나는 그러면 이렇게 5가지를 고려했을 때 나는 어떤 주제가 어울리겠다 이런 거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리는 모든 주부들이 즐겨 한다기보다는 요리는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손쉽게 접근하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와이프로그들 같은 경우에는 요리 블로그를 그래서 손쉽게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의외로 집안에서 살림을 살지는 않는데 나는 주로 외부 생활을 많이 하는데 외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으면서 여가 시간이 많다. 그러면 외부의 어떤 행사나 공연 이런 것 등을 취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로 맛있는 음식들을 즐겨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맛있는 음식들을 일일이 내 돈 내고 즐겨 먹으려고 그러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내가 파워 블로그가 음식에 관련된 콘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 시켜서 파워 블로그가 된다면 맛집에 초청을 받아서 무료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목표 삼아서 내 적성에 맞다면 운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블로그들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 블로그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파워 블로그를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슈퍼 블로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분입니다. 자, 문성실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이라는 블로그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웃 숫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일일 방문자 수가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방문자 수와 많은 이웃을 거느린 블로그들은 그 한 콘텐츠마다의 영향력은 굉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리 블로그의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 블로그는요. 일단 주부님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매일매일 무언가 요리를 해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블로그 소비자로서 일단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리는. 자, 여기 카테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루하루 매일 먹는 반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 찌개도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 간식 같은 것도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수, 어떤 요리 종류별도 카테고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빵 같은 걸 만들어 먹는 어떤 홈 베이킹 같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나 다양하게 요리는 아주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리 블로그는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많은 주부님들이 관심사기 때문에
방문자를 모으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내가 어떤 특정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주제를 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요리가 대표적인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약 2배에서 3배 정도는 손쉽게 더 방문자를 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리 블로그는요, 요리 블로그들만의 일종의 특혜 같은 건데요. 네이버 서비스에서 별도로 키친이라는 메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네이버의 주부 블로그님들이 적으신 글을, 요리는 보통 이렇게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담겨 있는 걸 레시피라고 그러죠. 이런 레시피들을 모아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메타블로그 서비스입니다. 이 네이버 키친은요. 그래서 메타블로그는 저희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블로그들의 글만 모아놓은 서비스가 메타블로그 서비스인데요. 네이버의 키친 메뉴는 요리 블로그들의 어떤 레시피 글들만 모아놓은 어떤 특정 메타블로그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블로그들보다 글을 보낼 수 있는 곳이 한 곳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문자들이 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유입 경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블로그 글을 하나 클릭을 하니까요. 상단에 네이버 키친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네이버 키친이라고 보이시고 상단에 이렇게 메뉴바에 어떤 뭐뭐둥이 블로그님 레시피가 몇 개고 추천 레시피는 어떻고 이런 게 메뉴바로 보여주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해당 블로그의 글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키친업이랑 스크랩이라는 게 보이시는데요. 자, 이 네이버 키친의 핵심은요. 많은 주부님들한테 키친업이라는 일종의 추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키친업을 많이 받으셔야 좀 더 요리 블로그들 중에서도 좀 더 이제 파워 블로그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요리 블로그가 되시면요. 이벤트 상품 협찬이 또 손쉽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쉬운 우리 아이 간식 베이킹에서 이런 어떤 이벤트 상품을 협찬을 해주면 내가 이 상품을 나의 이웃 블로그들, 내 블로그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어떤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을 하죠. 그러면 블로그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기업체로부터 협찬받은 상품을 무료로 내가 내 이웃들한테 이벤트를 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파워 블로그가 자신들의 상품을 이벤트 상품으로 협찬을 해주면서 홍보를 해줘서 좋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상품 협찬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리 블로그들은요, 요리 글을 쓰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주방용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언가를 끓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자레인지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끓일 수 있는 냄비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숟가락도 필요할 거고, 다양한 요리 원재료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릇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들을 다듬을 수 있는 칼, 이런 것들,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요리 블로그들에게 이런 주방용품들을 협찬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포스팅 속에 나오는 이런 제품들은 협찬을 받은 제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요리 블로그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블로그들은요, 상당히 요리를 하기 위한 어떤 주방용품에 대한 협찬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제품에 대한 리뷰 요청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체의 주방용품을 한번 체험을 해보신 후 그 사용 후기를 리뷰로 써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리뷰 포스팅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인 방식의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여기 블로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보면
어떤 특정 기업체의 상품에 대한 배너가 달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파워 블로그들은요, 하루에도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작게는 몇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아까 보셨죠. 예, 이렇게 방문자 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방문자 수들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체에서 어떤 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요, 파워 블로그와 기업체가 가장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요.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요, 공동구매입니다. 자, 기업체는요, 파워 블로그의 어떤 인지도와 브랜드를 구매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서로가 협력을 맺고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파워 블로그는 충분히 사용 후기를 통해서 검증을 해본 다음에 이 제품이 괜찮다 싶으면 서로의 협력하에, 합의하에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얼마 전에 파워 블로그 공동구매 관련돼서 약간의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공동구매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워 블로그들 입장에서는 이 공동구매는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파워 블로그의 공동구매가 그럼 불법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오픈마켓은요, 이렇게 보시면요, 자, 판매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마켓은요, 이 판매자와 소비자의 사이를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해주죠. 판매자는 오픈마켓에 제품을 올리고 홍보를 하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 오픈마켓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소비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오픈마켓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파워블로그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워블로그는요, 자, 파워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가 있고요, 제품을. 그 다음에 소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블로그에게 판매자가 공동구매를 제의하면요, 파워블로그는 오픈마켓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품이 있다고 오픈마켓처럼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대신 해주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파워블로그의 정보를 보고 이것이 신뢰할 만한 정보다 하면 자신 스스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파워블로그도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법적이나 과정상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파워블로그는 개인이어서 문제다. 사업자와 개인의 차이라면요. 자, 파워블로그도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세금 신고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세금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절차와 그 과정에 맞게끔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언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전혀 서류상으로 법적으로도 하자될 게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로요, 파워블로그들, 요리를 다루는 파워블로그들은요, 요리책을 출간하는 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이든 요리에 관련된 글을 적으니까요, 이 콘텐츠가 손쉽게 누적이 되고 이런 콘텐츠를 그냥 놔두면 또 아까우니까 출판사에서도 많은 제의가 들어오고 파워블로그 자신들도 책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내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어떤 자신의 블로그의 브랜드 관리,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요리책을 어떻게 하면 나도 출간하고 싶은데 출간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요리책은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의 하단에 보시면요, 글 아래쪽에 보시면 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보내기라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메뉴들이 펼쳐져요. 그러면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doc 파일로 저장해서 문서 파일로 저장하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doc 파일로 저장이라고 보이시죠? 녹색 버튼. 자, 요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워드 파일로 내 컴퓨터에 내 글을 내 컴퓨터에 워드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블로그에 글만 작성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 글들을 워드 문서 파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내 책의 원고는 다 완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적인 어떤 출판사 기획자와 만나서 서로 상의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요. 의외로 파워 블로그들한테도요, 굉장히 많은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나가시는 파워블로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파워블로그 분들이 전문 강사는 아니어서 뭐 어떤 강사들의 어떤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굉장히 세련되고 완벽한 이런 강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